황금 들녘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10월입니다. 567년 전 이 무렵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나이에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 책가방을 맨 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야간 학교에는 밤낮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들 모두가 열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을 시작할 때 배운다는 한글. 때를 놓치고 이제야 글을 배우는 데는 이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외정 때 자라서 일본 사람이 이거 한글 가르치면 아주 잡아가고 그래. 그래서 못 뺐어요. 아버지가 여자를 공부시키면은 연애 편지 한다고 안 시켰어요. 한글을 읽게 된 후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엔 식당을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젠 차림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감자요 뭐야? 아니, 김치, 찌개. 육개장 8,000원, 김치찌개 7,000원, 갈비탕, 고주산, 미국산. 잘했어. 이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잘했어.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 세상과 소통하는 조건이기도 하죠. 그전에는 먹고 싶어도 메뉴판을 볼 줄은 모르니까 그걸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만약에 누굴 따라간다 하면 나도 그거 내가 그거 안 먹고 싶은데도 나도 그거 같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글 덕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깜깜하게 여덟 살았더니 이제는 이렇게 훤하게 좀 보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웠고. 은행에 가서 돈 은행에 가서도 이제 돈을 착착 찾아 쓰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며 꿈꿨던 세상. 만학도 할머니들과 같은 모습일까요? 세종 14년 11월의 일입니다. 밭을 갈라가던 백성들이 물건을 주었습니다. 산적의 물건을 주우면 참수가 된다는 법을 이들이 알 리는 없겠죠. 그 당시는 임금께서 사형 집행 전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이게 전부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죽게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기근이 많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몇천 명씩 1년에 죽는데, 그분들을 조금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약 처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약에 관련된 지식을 좀 알게 할 수 없겠는가 해서, 한쪽으로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처방을 책으로 만들어라 해서 이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데, 그건 역시 문자가 없으니까 전부 한자로 돼 있단 말이죠. 백성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 한글의 시작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과 소통하려 했던 왕. 세종의 뜻이 바르게 실천될 때 그가 원한 한글이 비로소 완성되겠죠. 어린 백성이 니를 보조 할 것이어도 마침내 실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입니다. 그 어린 백성들이 표현할 것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우신 세종대왕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흔히 애민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애민정신은 또 요즘 말로 바꾸면 하는데 바로 이게 소통의 정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훈민정음은 창제 3년 뒤인 1446년 오랜 고민 끝에 세상으로 나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 쉬운 글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쓴 세종대왕의 배려였죠. 한글은 한때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다 하여 아침 글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난 9월 한국을 첫 방문한 교환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글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언어와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글자를 사용했던 이들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웁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한글의 제자 원리를 따르기로 합니다. And this sounds is how can I make the sounds?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인지 곧 잘 따라 읽습니다. And they introduced me to some of the culture, the food, K-pop, of course. And I thought it was really interesting. I thought it would be a lot of fun to come study here. Well, first of all, I want to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here, but also I love Seoul, so I would like to work here in the future. 외국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세계 공통 고유명사 미키마우스의 한글 표기법을 가르칩니다. 피오나. 이렇게 배우면 한글이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더욱이 익숙한 발음이 그대로 한글로 표시된다는 것이 신기하겠죠. 자, 이제 4시간 동안 한글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진도를 확인해 볼까요? Which one is the picture? Nike, the first Nike. Okay, draw the line. Okay, Nike. 아직은 한글이 낯설 겁니다. 하지만 Canada. Canada. That's Canada. Okay. That's Canada. 금세 답을 찾습니다. Swiss. This one, Swiss. And Do you think you guys get it right? I think all of them. I think all of them. It was easy. Yeah. Very easy. It's easy to read. 학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원어에 가까운 소리를 한국어로 다 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소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Let's try to write your name. 이번엔 조금 무리한 과제를 내봅니다. Your name, right?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요?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모양은 갖췄습니다. 쓰는 게 읽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 캐서린이란 이름을 씁니다. I want to write all the tasty foods I have eaten in Korea up till now. You mean the food name? Yes, name of the foods. 이제는 한글에 욕심도 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는 거겠죠. 핀란드에서 온 알렉시는 김밥이 입맛에 맞나 보군요. Russian, Japanese, German, Swedish, and a little bit of Latin back in high school. Alphabet is easier to get used to in Korean. 표음 문자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 사이 한글 예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입안에. 근데 요 까만 선이 바로 그 기억을 발음할 때 이게 모습이에요. 근데 요 보시면 그 표면을 이렇게 따라가면은 바로 그게 이제 딱 띄어내면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발음은 바로 그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습이나 동작을 상형을 했다. 그대로 그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이 글자일 뿐 아니라 이런 모습은 이 기억 K를 발음하는 모습인데
이게 뭐 세계 모든 언어의 모든 민족의 그 K와 G를 발음할 때 이게 작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만국 공통의 이게 요소입니다. 한글 컴퓨터 자판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 0에서 9까지 숫자 배열과 같은 휴대폰 3, 4 자판 문자 입력에도 한글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디지털과 한글이 잘 어울린다는 증거입니다. KBS로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평소 휴대폰 문자에 익숙치 않은 60대 이상의 영어권, 1어권, 그리고 한국어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먼저 자국의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을 3, 4자판에 맞춰 각자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문자가 빨리 작성될 수 있을까요? 입력해야 할 글은 책을 읽다와 같은 뜻을 지닌 각국의 언어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음과 모음을 더한 글자 수가 한글이 많은데도 제일 먼저 문자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가, 곧이어 영어 알파벳이 휴대폰 문자 입력을 끝마쳤습니다. 이 결과가 혹 우연은 아니겠죠. 다른 내용의 글로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내용은 기억하다입니다. 영어로 remember, 일어로는 기어쿠스루. 이번에도 역시 한글 입력이 빨랐습니다. And I think that if your mother tongue is Korean, it should be. It's not a complicated language to write. I think that, like for example, as a foreigner, I can read. I don't understand what I'm reading, but I can. Since you have vowels and consonants, you can eventually read. Understanding or not, but you can. So that makes it a language that it should be not that complicated to grasp for foreigners. For Koreans, it could be really fast. 이렇듯 한글이 빠르고 편리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자음과 모음의 분리 처리 기능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자판 누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일본어의 경우 히라가나의 첫 줄만 휴대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리라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야를 순서대로 누릅니다. 모두 4번을 눌러야 하는군요. 결국 자음과 모음을 더한 글자 수가 한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판 누르는 횟수가 적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자 한글하고 그다음에 알파벳 영어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 알파벳 영문자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처음에 누가 어떤 계획하에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모음의 수도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자를 배열하기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저희가 배열을 할 수 있고 왼손과 오른손을 자음과 모음을 다 역할을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타자를 쉽게 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빨리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한글이 지닌 우수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하철을 타면 너도 나도 휴대폰을 보는 세상. 끊임없이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역할이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도대체 한자가 도대체 몇 개예요? 그 많은 한자를 일단 로마나이즈 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예외 없이 그야말로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입력해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문자를 전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작고 못 살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그 튼실한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지금 이 시대와도 통하고 있습니다. 1996년 미국에서 공부 중이던 한 대학생이 천지인을 이용해 한글 문자 입력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철없는 외국 학생들에게 니네는 글자도 없냐며 받은 놀림이 불씨가 된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작은 짝대기를 쓰니까 그거를 점으로 바꾸면은 이게 세 가지니까 세로 짝대기, 가로 짝대기, 점만 가지고선도 모음을 조합할 수 있네. 아, 이게 참 진짜 대단한 거구나, 한글이란 게.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했을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한 천지인은 21개의 모음의 기본자입니다. 또한 사람의 소리에서 찾은 오행의 이치를 바탕으로 그 모양을 본뜬 19개의 자음. 천지인 한글 입력 방식은 훈민정음 제자 원리의 축소판입니다. 실시간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조관현 씨는 이 제자 원리를 응용해 또 다른 한글 입력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맞는 터치형 한글 입력 방식입니다. 살짝 올리면 비읍, 반대로 살짝 밀면 피읍. 이제 이 기역을 살짝 오른쪽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모습의 한글 조합이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한글이 완성될까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를 치면 이응. 기존 천지인 입력 방식은 모음의 원리를 이용했는데 터치형 한글 입력은 자음을 활용합니다. 소리 낼 때 입모양을 옮긴 기본 자음 5자를 기준으로 천지인의 새 모음을 더해 틀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자음이 움직이면 파생돼 나온 또 다른 자음이 발생하는 형식입니다. 모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기존에 제가 천지인을 개발했을 때는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입력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터치 시대라고 바뀌어서 옛날에 저희 선비들이 보면은 이제 붓글씨를 막 연습을 할 때 보면은 점이 있고 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점과 획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고 획처럼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엔 세상 만물 음양 오행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도 합리적인 문자 구현이 가능한 과학적인 글자 한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칭송받는 한글과 함께 지금 세종대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세계의 유일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세종대왕의 그 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했던 애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러한 창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하들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글자를 탄생시킨 이면엔 소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통은 곧 창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 요즘, 소통의 중요성이 사회 전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컨설팅 회사는 사내 소통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사학입니다.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친목을 다집니다. 사무실 내 칸막이도 모두 없앴습니다. 사이의 장벽을 부수고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업무적으로 요청할 때도 뭐 좀 인사 안 하고 그러면은 약간 어렵잖아요, 부탁하기. 근데 인사하면서 친해지고 하면은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부탁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이도 좀 도와주고 좋은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의 특성상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실도 투명 유리벽을 설치해 모든 것을 열어둡니다. 직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모양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가지 정도씩은 좀 발언을 좀 하도록 이렇게 얘기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예, 좀 편하게 농담도 좀 던지고 그래야지 좀 얘기가 좀 말랑말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의 진행자에게만 상반된 2가지 회의 진행 방식을 설정해 줬습니다.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 정보가 동일한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그룹의 그 다른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의사를 진행하시는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부정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경우와 아니면 긍정적으로 독려하는 형태의 회의를 진행하시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실제 그 2 그룹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공유량, 본인이 생각할 때 정보의 공유량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려는 실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자가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자주 할 겁니다. 구성원들은 회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굳기 시작하는군요.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럼 진행자의 회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방향은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한 컨셉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네. 저는 만약에 이 컨셉 잡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비슷한 컨셉만 나온다고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30분간의 회의를 마치고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회의 내용과 참여도 그리고 만족도를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로 매겨야 합니다. 준비해온 자료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가 준비해온 것도 다 얘기 못하고 왁자지껄 한 게 원래 그러니까 저의 회의의 스타일인데 조금 그냥 좀 소극적인 대화였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즉위하면서 처음 꺼낸 말이 의논하자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한국학 연구를 해온 박연모 교수는 실록을 통해 세종대왕의 회의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습관을 통해 그의 회의 방식을 연구하죠.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긍정적 화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신하들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게 한 다음 자신의 판단을 말합니다. 세종의 성격 또 이제 그런 습관 노트를 가지고 본다면 세종은 우선은 자기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을 질문을 던져서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할 때 아주 그 적극적 공감적 반응을 보여서 의견을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바로 좋은 의견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의 말이 아름답도다라고 해서 의견을 바로 힘을 실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 표현처럼 좋은 의견이 나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서 시행하라 라는 말처럼 그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게 세종의 그런 그 습관에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부정적 표제 회의 5시간 후 구성원들과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행자가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계속해 보입니다. 이전 회의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듣습니다. 더 나아가 활동적인 구성원들과의 모습 보기에도 좋군요. 행사 때 언제 찍힌지 모르는데
자연스러운 표정이에요. 양 팀장님은 되게 그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진행자의 화법에 따라 회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죠. 부정적 표지 회의 후 이루어진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회의의 만족도는 당연히 긍정적 표지 회의가 높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이거나 회의 자체가 본인들의 의견을 원활하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리더하는 사람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솔직히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이 의견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죠. 부정표지 회의에선 구성원 전원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긍정표지 회의에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원이 생각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회의 진행자와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선 두 회의 모두가 일치성이 떨어집니다. 긍정적 표지 회의에서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본부장님 정답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2번은 저는 제 정답은 1번입니다. 틀리신 분이 누구세요? 2번은요? 대부분이 다 많이 틀리셨네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회의에서는 어떤 그런 의도의 멘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목적의 어떤 내용들을 들려주시진 않으셨어요. 회의 전 진행자에게 회의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했습니다. 회의 후엔 진행자가 가진 내용이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답에 표시를 했네요. 4번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단어적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 팀장님은 왜? 연 팀장님 틀리시면 안 되는데 이거? 긍정 표지 회의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제가 1번으로 했냐면요. 이건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회사 간 거예요. 회사 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단순히 듣기만 하고 이런 단순한 작업들이 아니라 회의는 교류의 작업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확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뿐만 아니라 위대한 발명품을 여럿 후세에 남겼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의 긴 회의를 통해서 이뤄낸 업적이겠죠. 세종실록에는 그런 세종대왕의 노력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세종대왕의 회의법을 발견합니다. 하는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가 하는 대부분의 말이 질문과 질문으로 꼬리를 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듣고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종은 항상 실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 의논해서 아뢰라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여라 지시형 명령보다는 대개 의문형 의논을 주문하는 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꼭 원문을 보게 되면 하여 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말을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하여 가란 말이 나와서는 세종 일종의 그 하여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질문하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습관을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선생님의 동의하에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44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관계 속 소통을 알아갑니다. 그동안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남을 이해하는 배려를 몸으로 익힐 기회가 적었습니다. 아직은 친구의 의견을 묻기 이전에 행동으로 먼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 순서대로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중 두 아이에게 작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억울합니다. 사실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억울할 만한 일입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좀처럼 상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줄을 설 때 이제 거의 비슷한 순간에 두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조금 옆으로 가서 줄을 선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앞에 가서 줄을 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친구는 새치기를 했다. 두 아이는 말을 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으로 줄을 섰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데 거기에 섰는데 새치기를 했어요. 시연이가 밀치고 내 자리라고 막 우겼어요. 시연이는 여기 줄을 서 있었던 거야, 그치? 시연이는 줄을 서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호준이가 이쪽에서 보기에는 시연이가 보여. 선생님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서 있었대. 말하지 않았어. 버리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알게 됐잖아. 그럼 호준이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이거? 나는 너가 없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갔던 거야. 하지만 나는 거기에 서 있었어. 서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고 나 줄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하고 뒤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볼 거야. 다음부터는 손잡고 갈 수 있겠어? 네. 근데 줄 서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그때 바로 했었다면 이 갈등이 확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게 서운했었어요, 호준이는? 난 새치기 한 게 아니라 새치기 안 했는데 새치기 했다고 해서. 그게 억울했구나. 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 네. 이제 그 친구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은 어른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특징이죠. 다시 또래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리가 빈 줄 알고 섰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나는 가위바위보해서 정하면 좋겠어. 친구들은 나는 얘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둘이 같이 선다고요? 그럼 계단을 내려갈 땐 어떡하지? 둘이 같이 서서 가는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한 줄로 복도에서 가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치? 이 친구가 똑바로 안 서 있었어? 네. 그럼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이 친구가 먼저야? 두 가지 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서로의 마음을, 생각을 확인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친구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거든. 앞으로는 물어볼 수 있겠어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수업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어보면서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쉽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사실 정말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친구는 이럴 수도 있구나, 또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하는 것과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우리 시대 롤모델로 세종대왕이 부각되면서 아이들의 소통 교육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말하고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습관을 익힙니다. 신명아, 무슨 일이야? 저도 같이 놀고 싶은데 안 된대요. 뭐야 이거? 아까 전에 민주가 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놀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 민주야? 나도 같이 놀자. 기대. 그러면 내 자리 좀 만들어 줄래? 내 자리 좀 만들어 줄래? 신명 여기 앉아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했을 때 안 된다고 답하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해도 되니? 우와, 운전대를 빌려주네. 고마워. 자, 앞쪽으로 와서 안전하게 운전해주세요. 묻고 들어주고 또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갈등 요소를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공감을 통한 소통 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조금씩 배웁니다. 집에서만 혼자서 엄마랑 아빠랑만 지내던 아이들이 유치원에 처음 왔으면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직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모르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불편한 게 있으면 친구를 밀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밀다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친구가 옆으로 조금 가줘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다툼도 훨씬 줄어들고 아이들끼리도 훨씬 소통이 언어적인 소통 아니면 행동적으로도 소통이 많이 되니까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확인합니다. 행동에서 보이는 변화를 1에서 5단계로 나눠 표시하죠. 5단계로 올라갈수록 활발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소통은 또래 상호 작용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3월엔 아이들의 활동이 3단계인 조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9월 평가지에 표시된 기준선이 오른쪽으로 몰립니다.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상호작용 발달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한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아이들이 잘 해냈습니다. 또래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의 깊게 듣는 태도도 훨씬 성숙해졌군요. 세종대왕시의 소통교육이 이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특한 아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생각이나 의견들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의 변화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서로 많이 토론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겪는 갈등 중 80%가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한글과 함께 소통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을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남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애가 커서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커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 언어 교육이 사실은 그 아이들 교육에 거의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도 여주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연년생 남매를 둔 권윤정 씨는 3년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큰딸 민경이와 한동안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두루두루 베풀며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떨어지는 걸 싫어했다는 민경이. 하지만 둘 사이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이들이랑 전혀 공감대가 없었죠. 대화도 서로 안 하고. 근데 유치원 갈 때마다 우는 모습이 항상 보여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어디에다 상담을 해보니까 뭐 어머니와의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정 씨는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알기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답은 질문이었습니다. 마늘도 먹어야 돼. 질문을 많이 해서 민경이의 생각을 하나 둘 알아갔습니다. 먹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밖에서 체육했어요. 누구랑 놀았어 오늘은? 유나. 하고 테이. 테이랑. 주원. 또? 하고 다현이. 다 같이 놀았어? 네. 재훈이 놀 적에 친구들이랑 잘 놀아? 응. 재밌게? 네. 공부는 어땠어? 재밌어요. 너 글짓기 대회 나갔다 온 거 글 잘 썼어? 시야? 네. 함께 한다면 뭐를 함께 한다면 좋다는 거야? 친구들이랑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은 어려운 일도 더 잘 해낼 수 있는. 혼자는 할 수 없는 거? 네. 그거를 주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 질문이 마치 세종대왕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권윤정 씨는 이런 소통 방식으로 아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스스럼 없이 엄마에게 하는 민경입니다. 수업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전 시간에 들어가니까 다른 학생들도 엄마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해? 네. 저도 원래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점수를 받아왔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얘가 엄마 저 100점 받았어 그러면 100점 몇 명이니?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몇 가지 받아보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은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자택일 질문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질문을 하래. 아침에도 밥 먹을래, 빵 먹을래 이렇게 하지 말래요.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다양하게.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일들을 엄마한테 다 말하니까 엄마도 제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감사해요. 풍요로운 수학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바로 말하고, 잘 듣고,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가 다 알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소통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종대왕이 거둔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합니다. 소통이라는 건 대화거든요, 결국. 근데 대화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같이 춤을 추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항상 저는 먼저 물어봐요. 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은 오늘은 엄마랑 밖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같이 하면은 마음을 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묻지 않아도 어느 순간 얘기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잘하는 편이고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꿈꾼 세상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통하는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하다가 바로 그 당시에 소통, 유통이란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하다란 말, 그 밑에 한자가 표기 뭐냐면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절실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전달한 게 아니고 마음이 절실하게 전달되는 것, 사무치게 전달되는 것,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사마하다가. 훈민정음은 그 사마하는 나라, 서로 마음을 사무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종대왕 사후 563년. 한글은 더없이 위대한 문자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소통 방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해법을 던져줍니다. 지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꿈꿔왔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온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위대한 문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문자로서의 위대함, 이것을 소통의 위대함, 그걸 가지고 더 근본적인 목적인 소통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